예,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문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계약법이죠. 계약법 계약 총론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문제가 40문제가 넘어요. 근데 이거 뭐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보니까 아주 유사한 문제들은 이제 중복된 문제들은 빼고 필요한 것들만 몇 개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2번 계약의 유형과 관련돼서 틀린 거. 그래서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자, 여러분 모든 예약은 앞에 무슨 말이 붙든 관계없이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에요. 예약을 하면 채권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죠. 그 채권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5명 예약을 했다. 근데 우리가 5명 식당에 가면 우리 왔으니까 음식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예약 완결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고요. 전형계약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입니다. 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 맞다. 그냥 쌍융, 발음 어려우면 쌍용 그래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 뭐죠? 현상광고라고 해서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 요거 두 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다 나오든지 아니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아주 쉬운 문제인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나는 토지를 줄 테니 너는 건물을 다오라고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요물계약은 계약금 계약을 요물계약, 그 다음에 대물변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물변제하고 계약금 계약 정도만 이해하시고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계약은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낙성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요물계약이긴 한데 낙성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물계약은 계약금 계약하고 대물변제, 보증금 계약 정도인데 대물변제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은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낙성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낙성, 분류식, 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차도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라고 합니다. 쌍유불락계약이다. 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약과 승낙과 관련돼서 똑같은 문제들 나오고 있는데 그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청약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어요.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판기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승낙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맞았고요.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달 전에 상대방 청약을 받을 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으면 그러면 당연히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는 건데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또 알았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춰서 승낙한 경우에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아니죠.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했기 때문에 최초 청약자가 승낙을 해야 됩니다.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도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고 의사표시했는데 대금 확정하지 않고도 의사표시할 수 있죠. 을이 곧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냥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한 게 그거 자체가 청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원래 그냥 물건을 팔겠다. 그럼 나는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구체화하면 되는데 이때 물건을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1억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게 이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청약자가 좋습니다. 그럼 1억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까지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5번에 이제 청약과 승낙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9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합의 해제하든 계약을 성립시키든 두 개의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최초 청약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청약, 그렇죠.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을 한 거니까 최초의 청약은 효력을 잃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청약을 받은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도 이는 그 청약을 받았다는 자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회답할 의무조차도 없고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체 대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죠. 상대방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치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답은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팔겠다고 하고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정해줬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틀린 거 찾아봐야 되는데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청약은 격지자가 됐던 대화자가 됐던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갑이 청약을 발송 후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발송할 때는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에 을이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9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좋은 거고요.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을 한 경우에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봐서, 즉 연착했으니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 연착한 승낙은 최초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해버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하는 승낙을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청약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즉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거죠. 인정될 수 있는 건데, 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이건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또는 대금 감액 같은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다. 이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여기에 적용해야 되고요. 가옥의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화로, 매매 계약 체결 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3자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가 됐다. 이건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는 거고,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됐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채무불이행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니까 이거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했으나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잃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담보권 능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도 다음 풀어볼 건데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보상금까지 나왔다네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수용이 됐으니까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죠. 이제 위험부담의 법리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고요.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에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대상 청구권이니까 이거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죠. 쌍무계약이니까 위험부담의 문제인 것이죠.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그 배액 상환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해서 그냥 받은 금액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받은 금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이요. 이것도 이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으면 위험부담 중에서 채무자 부담주의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면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이 됐답니다. 이거 쌍방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라 갑의 과실이래죠. 그래서 채권자 과실이래죠. 그럼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으면 이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갑의 수령 지체 중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때는 갑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이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취급해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대금 청구하면서 자신의 채무는 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또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됐으면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매매 목적물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됐답니다. 그럼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수용이 되면서 가치 변형물을 다른 걸 줬다는 얘기죠. 뭐 대토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그러면 수용된 물건 말고 대신 받은 물건으로 달라.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매매대금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긴 같이 붙여야 되는 게 이행 청구는 하되 다만 자신의 채무는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긴 하죠. 그 대신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론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원래는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요, 위험부담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보다 뒤쪽에 나오죠. 근데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앞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럼 19번 동시행의 항변권이요. 쌍무계약이 이행상 결륜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제3자에게 이전이 되거나 또는 이행 불능이 됐대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채권의 성질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동시행의 항변권,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그럼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채권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불법 점유는 아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점유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것이고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용한 경우에만 고려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의 항변권이 받아지면 채권자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되죠. 일부 승소 판결,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5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0번도 동시이행 관계, 20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 4가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번 문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 4가지 정도.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다 써드릴까요?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피담 변제와 피담보 채무입니다.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 등기, 담보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소유권 반환과 소유권의 반환과 배당금의 반환은 이것도 동시행 관계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허가 협력 의무와 허가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이때 보증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4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시이행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동시이행이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반환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동시행 관계라고 요 4개에서 아닌 거 찾아내면 되는 거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도 동시이행.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와 근저당 설정자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이거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당사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답이 있는 거네요. 이거.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4개 정도 알면 웬만하면 답 찾아낼 겁니다.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가등기 담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결국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을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가등기 담보권의 청산금 차액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22번 뭐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요. 23번
23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부분 말고 그럼 22번 문제를 풀고 23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22번이요. 유치권과 동시행의 항변권.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으로서 물권이고 동시행의 항변권은요. 쌍무계약의 권능 중에 하나다. 그래서 23번 풀겠습니다. 유치권과 동시행의 항변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유치권자도 목적물을 점유하기는 점유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목적물 점유가 없는 사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래서 매매계약 같은 경우 매도인은 점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매수인은 뭐 점유할 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권은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하고요. 유치권과 동시행의 항변권은 병존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인 반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거는 22번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서부터는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계약의 해제 이런 쪽인데 이쪽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